당신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뀔 사실을 알게 되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요란한 관세 전쟁에 쏠려 있는 사이 평온함과 고요한 숲, 그리고 정중한 외교로 알려진 한 나라가 북미의 권력 균형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 수를 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석가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어떤 헤드라인도 예고하지 못한 이 움직임은 이미 백악관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캐나다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아마도 친절함, 메이플 시럽, 아이스 하키, 그리고 어쩌면 나무를 심는 환경 행사에서 소매를 거둔 저스틴 트루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제와 안정, 예측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이 조용한 나라의 이미지는 산산이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온화한 외피 뒤에서 한 혁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총칼이나 격한 연설이 아닌 경제 전략과 외교적 지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포퓰리즘적 수사 속에서 뱅뱅 돌며 또 한 번 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던 그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캐나다와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관계 유지를 위해 물러서고 갈등을 피하고 도발보다는 침묵을 택하던 그 예전의 캐나다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 아무도 몰랐던 것은 캐나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협상을 위한 준비가 아닌 행동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모든 것은 한마디의 짧고 단호한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연단에서 생중계로 발표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외교적 협의도 없었으며 단지 한순간에 던져진 결정이었습니다. 캐나다 철강 수출의 거의 절반을 질식시킬 수 있는 조치였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캐나다를 무릎 꿇게 하고 백악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모든 패를 쥐고 있어요. 캐나다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의 보좌관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가 보장된 듯 캐나다는 또 한 번 참을 것이고 대륙의 안정을 위해 굴욕을 감내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똑같은 전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점잖게 항의하고 기술 사절단을 워싱턴에 보내고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결국엔 미국이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캐나다는 더 이상 예전의 캐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랫동안 조용히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칼날을 갈아온 자가 단 한 번의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반전을 이끈 인물은 군인도 아니고 의회 싸움에 익숙한 노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였습니다.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는 남자.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이자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처 없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글로벌 경제의 거물.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과소평가했던 테크노크라트.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것은 카니가 수년 동안 캐나다 경제 구조 전체를 재설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것을 불가피한 단절의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의존을 철저히 분석했고 철강 공급 하나하나, 군사 협력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모든 취약 지점마다 비상탈출로를 설계해 왔던 겁니다. 대안 전략, 플랜 B,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미국의 오만이 마지막 선을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무역전쟁의 승리라 외치고 방송 진행자들이 캐나다에 대한 강펀치라고 흥분하며 떠들어대던 그 시점에 백악관 참모들이 이 조치를 신의 한 수라 칭송하던 그 시간에 마크 카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율된 움직임이었고 전략적인 흐름이었고 가차없는 대응이었습니다. 캐나다는 관세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규칙으로.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예상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았고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근본적인 수준에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재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규칙을 정해왔습니다. 외교 전통이 깊은 캐나다는 워싱턴의 결정이 때로는 불균형하거나 해로워 보여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존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안정을 위해 어떤 불공정을 감수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끄러운 시위나 불타는 성명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48시간 동안 전 세계는 캐나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마크 카니의 뉴스 실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는 언론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수년간 준비된 정교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게임판 전체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경제적 승리를 SNS에서 자축하고 있을 때 캐나다 대표단은 조용히 브뤼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유럽연합이 기획한 최대 방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로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상징적인 동맹국이 아닌 실질적 파트너로서,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위치로서. 이 소식은 워싱턴의 갑작스러운 지진처럼 전달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는 자국의 안보와 전략적 투자 중심지를 다른 대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더 이상 미국 군수 산업을 채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권력의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당신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감일이 계속 어겨지고 비용은 오르며 철강빔 같은 기본 자재의 배송은 갑작스럽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십 년간 캐나다산 철강에 의존해온 공급망이 단 하루 만에 붕괴된 것입니다. 당신이 미시간이나 오하이오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조립 라인이 멈췄지? 왜 공장이 반나절만 운영되지? 그 답 역시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철강과 알루미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소비자일 뿐이라 해도 아마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새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는 걸, 당신 도시의 학교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 당신 동네의 다리 공사가 몇 달째 미뤄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의 일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솔한 결정, 그리고 캐나다의 예측불허 대응이 북방 후 최대의 산업 통합망을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캐나다의 대응은 방위 산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강 문제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크 카니가 시작한 것은 캐나다 경제 정책의 완전한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21세기를 지배할 핵심 분야들, 기술, 혁신, 인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캐나다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 크리에이티브 인재들을 흡수해 갔습니다. 실리콘밸리를 키우기 위한 일이었죠. 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졸업하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 게 정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흐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카니는 5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생태계 독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공립대학들은 유례없는 투자를 받았고 자국의 최고 인재들을 잡기 위한 장학 제도와 연구 자금이 뒤따랐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들은 혁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되었고 비미국계 유럽과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과의 협력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에서 일하던 캐나다 출신 엔지니어들이 귀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센티브, 안정성, 미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한 사람의 서명 하나로 수년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나라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실수도 아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정치적 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신과 무관한 관세 전쟁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파산되는 것.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정치적 예측 가능성, 장기적 투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걸,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캐나다는 단지 리더십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초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그리고 미국의 그늘 바깥에도 삶이 존재함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미국 철강 수입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축소나 외교 협상, 기술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중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며칠 만에 미시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납품 일정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서부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보류되었고 무기 및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부족으로 일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나사 하나 때문에 멈춘 적을 본 적 있습니까? 이제 그 톱니바퀴가 세계 최대 경제이고 그 나사가 바로 캐나다산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무력했습니다. 동일한 품질, 신뢰성, 거리의 이점을 가진 대체 공급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필사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수입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동안 캐나다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을 떠난 그 많은 철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인도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던 의존 구조가 이제 다양한 시장의 거미줄로 바뀐 것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캐나다의 유럽 철강 수출은 34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적응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이렇게 빠른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크 카니는 이미 물밑에서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길 원하던 블록 및 국가들과 일련의 무역 협정을 체결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만 필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공급자. 그리고 캐나다는 바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품질 보증과 예측 가능성의 보증까지 함께.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준비 수준을 철저히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왜?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싸우기에는 너무 착한 나라로 보이던 캐나다가 이렇게 정교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더 정직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에겐 모든 패가 있다고 외치며 떠들고 있을 때 캐나다는 자국의 경제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강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방역은 더 민감한 의존 분야, 즉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거의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는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40년간 총 80억 달러 규모로 미국 방산 기업들을 2세기 중반까지 먹여 살릴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2배로 인상하자 카니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성으로 대응했습니다. 조용히 협상을 취소했고 스웨덴과 기타 유럽 파트너들과 대화를 시작하여 미국 전투기를 유럽산 모델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공급업체 변경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캐나다는 명확히 결정한 것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기분이 바뀌는 파트너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경제적으로 공격을 가해오는 나라의 방위력을 의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독립이란 연설이 아니라 실질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계약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미국의 방산기업 CEO라면 어느 날 갑자기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유럽 경쟁사에 빼앗겼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공장 중단, 계약 파기, 투자 이탈로 고통받는 동안 캐나다는 3가지 축을 기반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십, 주권 투자, 그리고 국내 산업 재건. 새로운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제품을 캐나다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캐나다에서 생산한다. 파트너십을 미국 5의 국가와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선택지가 예측 가능성과 위험 사이에 있다면 캐나다는 평화를 보장하는 쪽을 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캐나다는 이제 미국의 경제적 확장이 아니라 21세기형 주권국가 모델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제때 인지했을까요? 트럼프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팅을 2배로 늘렸습니다. 75% 관세를 언급했고 관계 단절, 심지어 캐나다를 다시 줄 세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누구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반전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었다면, 그렇다면 이 성찰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도 권력은 크기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마크 카니가 캐나다산 철강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 도발에 대한 상징적인 대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철강이 사라졌을 때 한 도시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건 단지 경제학자들의 스프레드시트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장 기계가 꺼지는 소리입니다. 근무 교대가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엄마의 눈빛입니다. 학교 신축 공사의 지연, 자동차 가격의 상승, 2개의 동네를 잇는 다리 건설의 무기한 연기.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원자재 중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최적화되어 온 고도 통합 생산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오던 철판 한 장이 없어서 자동차가 조립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열차는 완성되지 못한 객차 때문에 멈춰섰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일시 정지, 재검토 혹은 무기한 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철강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중국, 터키, 한국에서 더 비싼 값을 주고 수입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캐나다는 이미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일본, 인도, 단 몇 주 만에 캐나다는 잃어버린 시장을 대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능가했습니다. 수출이 폭등했고
캐나다 산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굳건해졌으며 이전까지의 의존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산업계의 중심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가능했는가? 그 답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십 년간 반복된 오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데 익숙했던 미국은 캐나다가 도망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던 캐나다가 화해의 손길을 기다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경제통합은 족쇄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크 카니는 그 족쇄를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캐나다는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여파는 더 민감한 산업군에까지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입니다. 수년간 캐나다의 공장 및 공급업체들과 완벽히 연계돼 있던 포드는 자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북미 통합 물류망을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제너럴 모터스 GM 역시 자사의 공급망을 완전히 재설계해야만 했습니다. 비용은 상승하고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시 한번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오하이오의 한 공장이 캐나다 철강 부족으로 폐쇄되었을 때 한 고위 임원이 주주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면, 전쟁도 아니고 팬데믹도 아니고 그저 오만함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그 시각 국경 북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수출에 의존해온 해밀턴시는 제철소가 다시 가동되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확실성은 확장으로 변했고 단지 생존만을 바라던 노조는 이제 성장을 협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 상태에 익숙해진 수많은 가족들이 갑자기 전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를 설명하는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계획. 캐나다는 이 승리를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벽돌 하나하나, 파트너십 하나하나로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이웃에게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존적 위협이라는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산업 재편은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 절반은 정치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에게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미국 공장에서 혼란이 퍼지고 있을 때 워싱턴의 국제 동맹국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멕시코 신중한 태도로, 한국 예의주시하며, 처음엔 단순한 저항의 몸짓처럼 보였던 캐나다의 행동은 이제 주권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단지 위기를 견뎌낸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재설계한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200 오른 것을 설명 없이 받아들일 때, 공공사업 비용이 3배로 치솟을 때, 물가 상승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 당신의 현관문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뛰어난 인재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여겨졌습니다. 토론토의 엔지니어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고, 밴쿠버의 프로그래머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으며, 몬트리올의 물리학자는 이력서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였고, 캐나다는 아무런 가림막 없이 그 인재를 미국에 바치는 인재 저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크 카니가 국가기술 독립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범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50억 달러의 직접 투자, 스타트업을 위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공학,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데이터 과학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 그것은 야심찬 계획이었고 너무 과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인재를 꾸준히 수출해온 워털루 대학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수백만 달러의 제안을 거절하고 캐나다에 남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국 기업에서 고위직에 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조차 귀국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대부분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동적인 실리콘밸리, 워싱턴의 정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곳, 재정, 환경, 외교 안정성이 결합된 토양에서 안심하고 혁신할 수 있는 공간, 그 핵심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신뢰. 당신의 프로젝트가 한 번의 행정 서명으로 무산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 정권이 바뀌어도 파트너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 지정학적 이유로 당신의 연구가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재능이 단순한 일회성 노동력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진다는 신뢰. 이 변화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마야 리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고 워싱턴주 레드먼드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5년간 일했던 그녀는 카니가 기술 독립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사직서를 내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녀는 밴쿠버에 위치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보건 시스템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으며 독일, 일본, 노르웨이의 대학들과 협업 중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목록에 미국은 없습니다. 이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마야는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불과 12달 만에 캐나다로 돌아온 인재의 수는 160% 증가했습니다. 역방향의 탈출, 미국 기술 거인들을 뒤흔들고 실리콘밸리의 복도에 경고등을 켠 움직임입니다. 캐나다 인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기업들은 이제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민권 가속 제공, 거액의 보너스, 유연한 계약 조건까지 내세우며 대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급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 백악관이 누가 차지하느냐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캐나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 외에도 카니는 기술산업 내 파트너십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파괴적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닌 유럽 및 아시아 기업과 제휴할 경우 캐나다 기업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미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 축소,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독일, 스웨덴, 한국, 인도의 기술 기업들은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혁신 박람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 주권에 대한 존중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세 패키지가 발표될 때마다 새로운 무역 분열, 대통령의 한마디 트윗마다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 캐나다를 향한 새로운 위협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대서양 너머 파트너십이 등장. 캐나다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무역이나 기술 재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관세나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철강도, 전투기도,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그 전장이 된 곳은 국제 안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동맹에서 투자한 돈의 70% 이상이 당신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기자회견장에서 모욕하는 동맹국의 군수 산업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캐나다가 이제 정면으로 마주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국방에 기여하지 않고
미국이 대륙 안보를 책임지며 나토는 워싱턴이 비용을 대기 때문에 작동하는 우산이라는 주장.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는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기간 동안 GDP 대비 국방비를 2% 이하로 유지했지만 그중 최대 80%를 미국 기업에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유지, 무기 구매, 시스템 통합, 물류 계약 등을 통해 말이죠. 즉, 캐나다는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계를 직접 자금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공격을 공개적으로 당하던 시점에서 마크 카니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 계산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분담금으로 61억 달러를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시스템은 무료다. 단 몇 가지 전략적 조건을 수용하면 그 조건은 사실상 워싱턴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조항들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외교를 가장한 협박이었고 마크 카니의 대응은 완벽히 절제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캐나다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과의 국방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자국 군사 전략을 자율성, 영토 중심성, 다각적 동맹을 축으로 재편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해왔던 다자 프로그램들, 겉으로는 공동체지만 실제로는 워싱턴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에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나토는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서방 세계 권력 구조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통합된 회원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동맹 내의 경제적 종속 논리를 의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건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라 모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는 국내에서 제작 가능한 장비의 구매를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보안 통신, 장갑, 추진 시스템, 드론 등의 기술을 자국 산업이 직접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 동의하는 유럽 기업들과의 계약으로 입찰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국방부가 정의한 구조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안보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나토 회원국이지만 더 이상 미국 군산복합체의 고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자국 방어를 직접 책임지는 캐나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파트너가 돼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보란 의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신뢰는 이제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벌을 주면서 어떻게 전략적 충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한 손으로 무기를 팔고 다른 손으로 관세를 때리는 파트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을 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내각에서도 이제 직접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시작한 이 여정은 나토와의 공식 결별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국가들에게 기존의 일방적 구조를 재고하게 만드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가시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12개월 만에 캐나다 고위 당국자와 유럽연합 국방장관 간의 양자 회담 수는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웨덴과는 전투기 개발, 독일과는 장갑차 유지 보수, 노르웨이와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탈리아는 장거리 감시 시스템을 캐나다에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캐나다는 북극 방어사령부를 미국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지금까지 항상 미국과 공동 운용되어 왔던 분야였습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입니다. 글로벌화된 세상 속에서 잊혀졌던 개념의 복원,
한 나라가 스스로의 위협을 규정하고 스스로의 동맹을 선택하며 자국의 방어 구조를 외부 압박 없이 설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새로운 입장의 여파는 예상치 못한 곳들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방위 전문가들은 캐나다 신뢰 약화에 대한 경고를 발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 내부 보고서는 캐나다를 예측 불가능한 전략적 파트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조건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방산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목격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외교 무대에서 캐나다의 리더십을 따르던 국가들조차 자신들의 대미 의존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방위 계획보다도 큽니다. 우리는 새로운 캐나다 외교 정책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거부하지 않되 더 균형 있는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는 교리, 약속을 저버리지 않되 상호성을 요구하는 원칙,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철학. 진정한 결정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캐나다는 의존의 논리를 거부하면서 그 선택의 무게를 처음부터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잃었고, 조용한 보복과 상징적 사보타주, 그리고 역사를 배신했다는 공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자율성의 불확실성보다 복종의 편안함을 택하길 원했던 보수적 목소리들로부터. 하지만 마크 카니는 많은 이들이 외면했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안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굴욕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나 외교 합의가 아닙니다. 존엄하게 존재할 권리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생겨나는 힘입니다. 이건 리자이나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국에서 수입한 산업용 커피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콜롬비아와 캐나다 내 협동조합 생산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휴스턴에서 수백만 달러 연봉을 제안받고도 유콘 지역의 농촌 전력화 프로젝트를 택한 태양광 기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퀘벡의 한 10대 소녀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과학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침내 과학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많은 작은 걸음들이 모여 한 나라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진 순간,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캐나다는 눈앞에서 증명해냈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하는 한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늘 예스만 하던 나라조차 언젠가 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는 세계를 흔드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몇 개의 나라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낡은 동맹을 끊어낼 용기를. 얼마나 많은 대통령과 총리들이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반드시 옳은 편에 서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진정한 자유는 바로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는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될까요? 당신은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장면은 연설이 아니라 결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이 공간 역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활성화해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시스템에서 당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그리고 아직 세상이 20년 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누군가와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명료함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항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